이 아이는 아키.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 나라는 전쟁 중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키는 아침 일찍 학교에 늦을 것 같아.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나섰다. 그는 재빨리 엄마가 준비해준 점심을 챙겨 달려 나갔지만 자전거를 타려는데 체인이 빠져 있었다. 그때 아키의 엄마는 아빠도 점심을 잊고 갔다는 걸 깨닫고 도시락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아키가 떠나지 않은 걸 보고 아키에게 아빠에게 도시락을 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키도 지각할 것 같아 안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도시락을 바구니에 넣어버렸다. 그래서 아키는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길에서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다가 야생 동물이 뛰어들어 급정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서서 자전거를 세웠다. 자전거를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나가던 아키의 친구 2명은 그가 아빠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한 친구는 장담했다. 아키가 지각할 텐데도 배달하러 온 게 틀림없다고. 아키는 뒷문으로 들어가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냈다. 아빠의 직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빠는 의사지만 늘 술에 취해 있었다. 아빠에게 도시락을 건네준 뒤 그는 서둘러 달려나갔다. 그때 아키의 친구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그 2 친구는 아키가 늦을지 안 늦을지 내기를 했다. 다행히 아키는 제 시간에 도착해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섰다. 그때 그는 앞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다. 그녀에게 버스 탑승용 팔찌가 없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앞으로 끼어들어 경비원에게 팔찌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어디서 잃어버렸다며 아이디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의 팔찌는 그 소녀에게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녀가 사용하도록 남겨두고 버스에 탔다. 버스에 탄 소녀가 아키를 돌아보자 그는 곤란해지지 않게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가는 길에 아키는 하늘에 군 순찰선이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찰선이 이런 중립구역 근처를 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학교에 도착해 모두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버스가 어떤 이유에선지 폭발했다. 아키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갑자기 노란 무언가가 날아와 그의 손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까 그 소녀가 아직 버스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친 것을 보고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그는 그녀에게서 노란색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의 몸에 넣었다며 미안해했지만 그가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아키의 몸 안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켰다. 아키의 몸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그를 기묘한 하얀 생물체로 변하게 했다. 군인들은 그가 무엇인지 몰라 총을 겨누고 발포했다.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는 군 소속이 아닌 몇몇 사람들이 날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무리에서 이탈해 아래로 내려와 살펴보았다. 한편 군대도 하늘에 있는 낯선 함선 3척을 발견했다. 그 함선들은 도시 곳곳에 이상한 물체를 투하했고 이 물체들에서는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났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학교 전체를 파괴했다. 그때 아키는 정신을 차렸고 친구인 하루가 그를 알아봤다. 그를 알아보고 옆에 있던 군인을 기절시켰지만 괴물이 달려와 아키를 들이받았다. 하루는 그를 따라 달려갔고 아키는 괴물에게 받쳐 배수로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형태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듯이 괴물에게 달려들어 반격하기 시작했다. 괴물이 아키를 날려버리려 하자 그는 도망쳐서 괴물을 유인한 뒤 돌아섰다.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 후 팔을 검으로 바꿔 공격하려 했지만 다시 괴물에게 나가떨어졌다. 친구 하루가 아키를 부르러 달려오다가 갑자기 떨어지자 아키는 그녀를 받아내야 했다. 그 후 그는 검을 들고 달려가 괴물의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는 공격을 피했다. 괴물이 쓰러지자 아키는 다가가 머리를 계속 가격했고 그로 인해 몸에서 결정체 덩어리들이 돋아났다. 몸 전체에 결정체가 돋아났다. 아키와 하루는 자무드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아키에게 자신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남아 저 괴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선택하라고 했다. 아키는 따라가기로 한 듯했고 소녀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도왔다. 한편 하루는 그녀가 건 마법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는 아키가 남자인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그를 데려갔다. 한편 빨간머리 소녀의 팀은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그녀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떠날 생각이었다. 안경을 쓴
여자는 이 팀의 지휘관인 듯했고 그녀는 인내심을 잃고 팀 전체의 출발 준비를 명령했지만 갑자기 빨간 머리 소녀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다. 배는 곧 출발했고 그들은 군의 순찰이 너무 삼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배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빨간 머리 소녀는 아키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다. 그의 손 안에 파란 구슬을 드러나게 했다. 그녀는 그 위에 물을 붓고 말뚝을 박아 활동을 멈추게 했다. 이것은 히루코라고 불리는 기생체이며 아키는 아직 이 기생체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하루는 친구 후루에게 아키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녀는 아키를 데려오지 못한 자신에게 매우 실망했다. 아키의 엄마는 남편의 직장으로 갔다. 군 의료시설보다 이곳을 선호하는 할머니들 때문에 그는 손님이 아주 많았다. 아키의 엄마가 찾아오자 남편은 그녀가 이혼 문제를 빨리 해결하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그에게 아키가 실종됐으며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아키의 아빠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봐야 했다. 엄마는 그가 일에만 신경 쓰고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아키가 지금쯤 자네 밑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싸웠기에 그녀는 아키를 찾고 싶을 뿐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 발견된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었다. 사령관도 그와 함께 이 일을 책임지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이 연구가 실패하면 그와 사령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아키에게 기생체를 넣었던 소녀가 아직 살아있으며 피난 구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저쪽 배에서는 아키도 정신을 차렸고 빨간 머리 소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가 붕대를 풀거나 주삿바늘을 뽑으면 위험해질 거라고 했다. 팀원 중 한 명이 와서 빨간 머리 소녀에게 지휘관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지휘관이 그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신 아키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하루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하얀 머리 소녀를 아는 사람을 찾았는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 후 하루는 아키의 아빠를 만났는데 그도 아키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아키는 아까 그 남자를 따라 배의 식당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아주 버릇없는 꼬마를 만났는데 그 꼬마는 늘 앉던 자리라며 아키의 의자를 빼앗았다. 꼬마의 엄마이자 이곳의 요리사인 아주머니는 아키에게 이곳에서 일하려면 다른 관습들을 배워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아까 그 남자는 아키에게 빨리 먹고 일하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아키를 조종사에게 데려갔다. 그는 아키가 괴물 한 마리를 통째로 물리쳤다는 빨간 머리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키가 여기서 일하기로 한 적 없다고 따지자 그는 지휘관에게 가서 불평하라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휘관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한편 빨간 머리 소녀는 선장에게 아키를 배에 남겨두자고 요청했지만 선장은 아키가 해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해 그를 남겨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키가 지휘관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소녀가 그에게 짐 한 무더기를 떠넘기며 화물칸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아까 그 남자가 와서 상자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처리하겠다며 지휘관을 만나고 싶으면 위로 올라가 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는 하라고 했다. 그는 아키를 배의 기술자에게 데려갔다. 그는 불평 그만하고 일이나 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키가 느낀 것은 이곳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놈들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그는 배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 남자는 원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물론 그가 그 높이에서 살아남는다는 조건 하에 그는 빨간 머리 소녀와 배의 지휘관을 만났다. 그녀는 이곳이 국제 우편선이며 자신이 지휘관 이수라고 밝혔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배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고향 섬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다음 항구에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미 고향에서 아주 멀리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주먹을 날리며 그를 구해준 아미에게 고맙다고 했냐고 물었다. 아미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이수는 그의 손에 있는 주삿바늘을 뽑아보라고 도발했고 아키는 정말로 그것을 뽑았고 팔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아미는 변신을 막기 위해 그의 손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때 이수는 함선 한 척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조종실로 달려갔다. 아미는 근처에서 함선 한 척이 무언가를 내보내는 것을 발견했다. 날아다니는 괴물이었다. 그것은 곧장 나라와 이수의 배에 달라붙더니 아키를 붙잡아 자신의 몸속으로 삼켜버렸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 아미는 비행정을 타고 쫓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수는 적이 떠난 것을 보고 조종사는 항로를 계속 가려 했지만 아미가 아키를 되찾기 위해 배를 떠나 괴물을 쫓는 것을 발견했다. 어쩔 수 없이 이수도 아미를 따라갔고 그녀는 괴물머리 앞으로 날아가 한 발 쐈다. 괴물이 반격하자 그녀는 다시 위로 올라가 날개에 갈고리를 쏘아 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아키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변 지역을 석화시켰다. 아키가 갇혀있는 곳이었다. 아키는 빛을 볼 수 있었다. 아미가 그를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우고 나머지는 아래에 있는 이수에게 맡겼다. 이수가 총을 한 발 쏘자 괴물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 후 아키는 배로 돌아와 자신을 또 구해준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자신을 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공생체라고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몸에 덮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내일부터 그녀가 그 힘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하루는 아키의 물건을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며 아키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키를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도시에서는 또 다른 괴물이 공격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괴물이 사람에 의해 조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대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애썼고 지휘관은 조종사가 괴물을 자폭시키기 전에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아키는 이제 일을 시작했다. 이수의 배에서 그 후 아미는 아키를 찾아가 훈련 준비를 하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키를 배의 한 밀실에 있는 노파에게 데려갔다. 이 노파는 그의 손에 있는 히로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그는 자욱한 연기만 보았다. 아미가 아키를 안으로 이끌었고 그는 노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노파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생체를 손에서 떼어낼 방법만 알고 싶었다. 노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추방되어 현재 실종 상태였다. 하지만 노파는 다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목적을 찾기 위해 살지만 그는 자기 손에 히로코가 무엇을 찾는지 몰랐고 노파는 그것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조언했다. 그 후 이수는 배달할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시작했고 가능하면 아키를 배에서 내리게 할 생각이었다. 어쨌든 그는 아직 너무 어렸다. 가족을 떠나기에는. 한편 아키는 서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미는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니 불평하지 말고 하라고 했다. 한편 하루는 후루와 그의 여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사람들이 모두 이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발견했다. 군 잠수함이 도착한 것을 보고 전쟁이 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의 친구 중 한 명은 최근 사고로 가족을 잃어 삶의 의욕을 잃었다. 하루는 이제 스스로에게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했다. 한편 아키는 아직 노파에게 대답할 히로코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아키는 계속 일과 훈련을 병행했다. 그는 밀린 편지들에서 우표를 떼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 편지들은 원래 소각하면 그만이었지만 아키는 이 편지들이 자신이 살던 섬에서 온 것이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모두가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키는 기관사와 함께 선체 정비를 하러 밖으로 나갔지만 갑자기 넘어져 배의 난간에 매달려야 했다. 그때 아키는 위쪽에 무언가를 발견했고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어 이수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를 출발시키기로 했다. 밖에 있던 기관사와 아키는 배가 왜 출발하는지 의아해했지만 갑자기 탐지된 배가 그들 앞으로 돌진해 연기를 뿜어냈다. 그는 야간 근무를 해서 자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아미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 유가 시바에게 전화해 아미를 내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때 기관사는 아키에게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유이 지인이라고 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세계를 떠돌고 있지만 난민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은 집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돌아갈 집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아미는 저쪽 배로 날아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 후 돌아와 이수에게 저쪽 배로 가서 북부 정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유는 저들과의 타협을 거부했다. 그들이 반정부 조직을 떠나 남부 정부에 붙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정부의 장기말이 되기 위해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아미는 유의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자신도 이 배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다. 유는 아미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아미를 저쪽 뱃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않는다며 아미가 이 배와 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자 아키가 찾아왔다. 그는 아미에게 노파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도착하자 그는 노파가 원하는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노파는 서두르지 않고 그에게 조언을 더해주며 아미에게 그가 완전히 손에 히로코를 각성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한 여자를 만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그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토지로라는 사람을 대신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아키는 하루에게 편지를 쓰려 했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시바가 대신 써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나중에 외롭더라도 자기를 찾지 말라고 했다. 다음 날 배는 새로운 항구에 착륙했다. 아키는 내려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 편지를 써주는 일을 해야 했다. 시바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는 이것도 훈련의 일부이니 돕지 않겠다고 했다. 게다가 그는 수신처가 북부 정부인 편지는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곳은 그들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저 앞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은 북부 정부에게 버림받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물건처럼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고 했다. 그러니 그들을 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수는 암시작무리가 항구 한가운데서 태연하게 장사하는 것을 보았다. 조종사는 아미가 아직 방에 있으며 모두가 그녀가 배를 떠날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수도 어쩔 수 없었다. 떠나는 것은 아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에서는 하루와 모두가 지난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루가 후루에게 사망자 수에 대해 묻자 그는 사망자가 1000명이 넘고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하루는 지인들이 무사하길 그리고 곧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한편 사령관은 아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온 사람은 박사였다. 한편 아미는 자신들에게 연기를 뿜었던 배에 직접 올라탔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쪽 선장을 만났다. 그가 바로 그녀가 만나고 싶어 했던 지인이었다. 한편 아키 쪽 사람들은 모두 아미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아미가 없자 이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주방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한편 저쪽 선장은 아미에게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녀의 고향 성지가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자는 히로코를 만든 자의 유언에 따라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우편 배달차가 떠난 뒤에야 하루에게 편지 붙이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바는 우편 배달차가 반년 뒤에나 돌아오니 너무 늦었다고 했다. 아키는 시바에게 그의 비밀을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시바는 편지를 낚아채 우편 배달차를 쫓아갔고 아키는 매우 고마워했다. 그 후 아키는 막 목욕하고 나온 이수를 보았다. 그녀는 배가 허전하다고 했고 아키는 시바를 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말한 건 아미였다. 아미는 그녀가 이 배에 데려온 아이였는데 처음 왔을 땐 아주 울보여서 자주 울었다. 그래서 이수가 울지 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많은 사람이 잘못 들어서 지금의 아미가 된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가 저쪽 선장이 사람을 시켜 아미를 붙잡은 것을 보았다. 그는 그 후에 유를 만나러 왔고 그녀도 그를 맞으러 나갔다. 선장은 유를 피해 혁명 주동자라고 부르며 그동안 아미를 돌봐준 것에 감사했다. 자신들은 이제 남쪽으로 가지만 아미는 마을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유에게 지금은 아미가 함께 가겠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 후 사람을 시켜
아미를 풀어주어 이수에게 돌려보냈다. 그 후 아미가 방으로 돌아오자 아키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수에게 빨리 사과하라고 했다. 오래 끌수록 용서받기 어려우니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키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한편 하루와 후루는 막 자네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같은 반 친구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가족을 모두 잃고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갑자기 괴물로 변해 둘을 공격했다. 괴물의 주의를 끌며 도망쳐야 했다. 그 후 괴물에게 스치듯 공격당했고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령관과 군대가 도착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괴물을 쏴 구덩이에 빠뜨리고는 다가갔다. 그는 이것이 그 박사짓인 걸 알고 있었고 자신도 이 실험에 연루되었기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총을 쏴 괴물을 보내주고 돌아섰다. 한편 시바는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아키에게 편지를 무사히 전해주고 돌아왔다. 그는 아키에게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 무렵 아키의 고향에서는 후루와 하루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군대에 소집되어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들은 전장에 나갈 병사가 되기 위한 실험을 받는 듯했다. 사령관은 이번 실험에 참가한 지원자 중 2명이 자신이 영입하려던 박사아들의 같은 반 친구라는 걸 알아챘다. 그 시각 이스오는 전투가 막 벌어진 듯한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발견했고 이스는 아미에게 플라잉카를 타고 정찰하라고 지시했다. 아미가 막 떠나려 할 때 시바가 와서 이스가 아키도 함께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미가 거절하자 아키는 이스에게 보고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미를 따라가라고 명령했고 아미는 명령을 듣지도 않고 먼저 가버렸다. 벌을 받기 싫었던 시바는 아미가 아키를 받아줄 걸 알고 그를 밀어버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키는 아미의 플라잉카에 매달리는데 성공했다. 어쩔 수 없이 아미는 아키에게 꽉 잡으라고 말하고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 후 둘은 몇몇 괴물들을 발견했다. 인간형 괴물들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한 마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아미는 내려가서 처리하기로 했다. 착륙 후 그녀는 무기를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괴물 위로 올라가 세 발을 쏴 괴물 안의 핵 부분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 안에 있는 노란 액체를 좀 가져갈 생각이었지만 괴물의 다리 한쪽이 그녀를 옆으로 걷어찼고 괴물은 석화하기 시작했다. 아미의 다리도 같이 석화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아키가 도우러 달려갔지만 괴물의 공격을 받아 팔에 붕대가 잘려나갔다. 그의 팔은 잠으로 변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팔을 껌으로 바꿔 싸우러 달려들었다. 그는 아미를 구해주고 그녀를 받아낸 뒤 움직이는 다리를 잘라버렸다. 아미는 괴물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아키는 너무 성급하게 손을 썼다. 아미는 자신이 아키의 도움 없이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키의 손에 있는 보석을 눌러 그의 팔을 원래대로 되돌려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하루와 후루가 군에 입대한 이유가 밝혀졌다. 원래 하루는 섬을 떠나고 싶었지만 현재 이곳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군대에 의지해야만 밖으로 나가 아키를 찾을 수 있었다. 후루는 명백히 하루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만 그는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의 마음속에 지금은 아키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한편 하루는 아키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아키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자신이 곧 보낼 편지도 아키에게 잘 도착하길 바랐다. 그 무렵 아키는 시바에게 자신이 죽인 인간형 괴물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 인간형 괴물들이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북부 정부에 의해 인공 히로코를 몸에 이식당해 그런 괴물로 변한 것이라고 했다. 비록 그건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괴물을 죽이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끔찍한 일일 수 있었다. 결국 그 괴물을 죽이는 것도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상한 척은 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면 그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미는 달랐다. 그녀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그 괴물들을 구하려고 했다. 한편 하루는 아키의 부모님을 찾아가 아키가 밖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으며 자신이 꼭 아키를 데려오겠다고 전했다. 아키의 부모님은 그녀가 늘 아들을 걱정해줘서 매우 기뻐했다. 하루가 돌아갈 때
아키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자신이 17년 전쟁 때 북부 정부의 군의관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군을 너무 일찍 떠나지 못해 북부 정부의 히로코 인체이식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지금과 같은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그 일로 벌을 받아 마땅했다. 다음 날 아침 후루와 하루는 전투 로봇 조종 훈련에 참가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진의 연구구역에서 박사가 연구하던 잠표본이 갑자기 깨어나 날뛰기 시작했다. 경보가 울렸지만 밖에선 오경보라고 생각해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다. 잠은 그때 이미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탈출하기 시작했고 사령관은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출동시켜 처리하게 했다. 그 후 기진은 잠의 탈출을 막기 위해 3중 방어막을 닫으려 했지만 잠은 첫 번째 방어막이 닫히기 전에 통과해버렸고 사령관은 서둘러 두 번째 방어막을 닫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어막은 잠의 다리만 겨우 막아 잠시 저지했을 뿐이었다. 잠은 두 번째 방어막마저 파괴했지만 세 번째 방어막이 제때 닫혔고 잠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사령관은 상황이 통제되었다고 생각하고 부하에게 잠을 다시 데려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통제되었기에 훈련구역은 계속 운영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잠이 몸에서 거품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무예해 보이는 공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공이 세 번째 방어막에 닿자마자 갑자기 폭발했다. 잠은 연구구역 밖으로 나왔고 훈련생들에게 목격되었다. 그 무렵 아키는 모두와 함께 이스의 방에 가서 월급을 받았다. 아키가 막 월급을 받자 시바가 그 돈을 쓸 거냐고 물었다. 안 쓴다면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사령관은 훈련생들에게 무기를 챙겨 잠을 제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때 하루는 갑자기 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모든 훈련생이 잠을 쫓아갈 때 그녀는 그들을 막으려 했다. 사령관은 박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잠을 다시 잡으려 노력하겠지만 병사들의 목숨을 우선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잠을 처리할 것이라고. 그 후 잠은 호수로 내려가 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잠은 공을 하나 내보냈고 그것은 방어막을 형성해 훈련생들의 총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하루는 이 잠이 바다 쪽에 있는 눈 달린 기둥을 관찰하는 것 같다는 걸 알아챘다. 잠은 날개가 돋아나 날아갈 준비를 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섰지만 후루는 여전히 달려들어 공격하고 싶어 했다. 그때 하루는 이 잠이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루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의 다리를 쏴 넘어뜨렸다. 잠은 석화되기 시작했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루가 돌아왔을 때 하루는 그냥 좀 무서웠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시각 아키는 편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바가 찾아와 하루가 보낸 편지 뭉치를 건네주었다. 하루는 아키에게 섬의 상황과 곧 자신이 군대와 함께 한국에로 갈 것이며 그녀는 하루에게 후루와 함께 최근 실전에서 잘 해냈으니 내일 포상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 하루가 그 잠이 임신 중이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적에게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간에게 잠은 이전에 도시를 공격했던 인간형 괴물과 같고 단지 상대하기가 더 어려울 뿐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편 아키는 이슬을 찾아가 하루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고개로 갈 작은 배를 한 척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를 보내주었지만 작은 배는 내어주지 않았다. 그쪽에는 혈운이라는 붉은 구름이 있어 전파 방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그 구름이 있었기에 만약 그래도 가고 싶다면 아미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아미에게 가서 물었지만 그녀는 그가 아직 히로코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가고 싶어 했다. 그녀는 네코마타라는 토끼처럼 생긴 생물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그를 보내주기로 했다. 그는 그것을 낙하산 장비와 함께 챙겼다. 건방진 꼬마는 자기 애완동물을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아미는 그에게 손에 히로코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그것이 통제권을 뺏으려는 징후를 보이면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라고 했다. 그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뛰어내렸다.
한편 후루와 하루는 다음날 아침 사령관을 찾아갔다. 그는 둘을 정규군에 편입시키고 싶다며 자신과 이 섬 전체가 이제 남부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북부정부가 호시탐탐 노리는 고개를 지켜야 하니 두 사람이 조상들이 침략자들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을 지키는 데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둘은 참가에 동의했다. 한편 아키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아직 좀 더 걸어가야 했다. 아키는 네코마타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낙하산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방향을 정하고 걷기 시작했다. 앞에 바다가 보이자 그들은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둘은 어떤 조각상을 발견했고 아키가 확인해보니 그것이 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인간형 괴물을 쓰러뜨린 그는 근처에서 현지인을 만나 고개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고개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더니 돌연 인간형 괴물로 변해 공격하며 뒤쫓았다. 네코마타의 위치 추적 목걸이도 떨어졌고 그는 싸우기 위해 붕대를 풀고 괴물의 파란 쪽을 잘라냈다. 하지만 괴물은 죽기 살기로 덤볐고 갑자기 총알 한 발에 쓰러졌는데 그 총은 저 부녀가 쏜 것이었다. 대화를 나눈 후 아키는 이 석상이 소녀의 어머니 것이고 아버지 또한 아키처럼 기생당한 팔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시가가미는 아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탐지기를 확인했는데 갑자기 탐지기가 작동을 멈췄다. 그래서 아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그 무렵 아키는 한 달 전 북부 정부가 이 주변을 폭격했고 그 후 많은 주민이 갑자기 인간형 괴물로 변했으며 소녀의 아버지도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팔에만 영향이 있었다. 아버지는 쉽지 않을 테니 고개로 가려하지 말라고 아키에게 충고했다. 그 시각 아미는 비행선을 가지러 갔고 시바는 허락 없이 아미를 보냈다간 이스의 분노를 살 거란 걸 알았지만 그들을 대신해 벌을 받는 건 익숙한 일이라 괜찮았다. 아미는 모두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비행선을 타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아미는 붉은 구름 근처에 도착해 육지에 착륙한 뒤 비행선을 숨겼다. 그 후 그녀는 그 석상을 발견했고 누군가 남겨둔 듯한 괴물의 시체도 보았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 어제 아키를 도와준 부녀의 집을 발견했고 그가 남겨둔 배낭도 찾았다. 그때 아키와 부녀는 한 절벽에 도착했다. 아키는 가고 싶어 했던 고개가 저 아래에 있는 걸 보았고 군대의 함선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하루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서둘러 움직였다. 한편 사령관은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두 사람은 생도들을 속인 것이었다. 이번 여정이 훈련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사령관은 박사의 말에 따라 그를 위해 그가 필요로 하는 농령석을 가지러 온 것이었다. 이스는 누가 아미를 가게 놔뒀는지 모두를 신문했고 다들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이스는 모두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전부 벌을 주기로 했다. 하루와 후루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안내인과 함께 이 주변의 적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아키는 그 부녀와 함께 시내를 걷고 있었다. 아버지는 붉은 구름 때문에 네코마타의 상태도 좋지 않으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들이 이 생물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생존 물품을 챙겨 아키를 한 철길로 데려갔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내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키에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의 팔을 보면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하루와 후루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고 후루가 먼저 가겠다며 하루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다른 조는 사령관의 명을 받아 농령석을 찾으러 갔고 예상대로 찾아냈다. 그때 하루는 후루를 뒤따르다 넘어졌는데 다시 보니 군용 갑옷이 있었다. 하지만 조종사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둘을 공격했고 후루는 하루를 도망치게 하려고 남아 싸웠다. 그녀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서 뜻밖의 아키를 다시 만났다. 재회의 기쁨에 달려가는데 아키가 하루 등 뒤에 괴물을 보고 그녀를 밀쳤다. 그는 팔을 활성화해 돌진하여 공격했다. 그 후 밖으로 나온 후루는 아키와 그의 팔을 발견하고 그가 그날 버스에 있던 생물이며 더는 인간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제 후루는 변했고 지금의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키에게 총을 겨눴고 아키의 팔은 돌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방금 그 괴물의 시체가 폭발하고 잠드가 달려들어 후루를 제압해 아키가 도망치도록 도왔다. 잠드는 하루가 자신처럼 잠드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기에 대신 아키에게 도망치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그 후 아키는 도망쳤고 그 잠드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 도망쳤다. 그때 아미는 그 부녀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팔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딸을 위로한 뒤 기절시켰다. 그의 아버지는 평정심을 잃었다. 갑자기 네코마타가 아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자 아미는 확인하러 갔다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아키를 발견했다. 한편 후루는 돌아와 사령관을 찾아가 동굴에서 잠들을 마주쳤고 그중 하나가 자신의 친구 아키라고 보고했다. 한편 아미는 그 소녀에게 씨앗 하나를 주며 그것을 심어서 아버지의 팔을 치료할 열매를 얻으라고 말했다. 이스의 함선은 북부 정부에 발각되기 전에 서둘러 이륙해야 했다. 마침 이스는 아미가 사람을 데려온 걸 발견하고 즉시 출발을 명령했다. 다들 아키의 상태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그를 도와줬던 남자가 이스의 함선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함선에 있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라이오였고 함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며 모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전부 가져왔다. 조종사에게는 방향을 잡기 쉬운 나침반을, 시바에게는 성인 잡지를 가져왔다. 그가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말이다. 두 아이에게 함선 상황을 들은 후 라이오는 기술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와 술을 몇 잔 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아미가 라이오를 찾아와 할머니를 만나보라고 했다. 할머니는 라이오의 히로코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2년 동안 함선을 떠나 방랑했지만 아직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해 계속 찾아다닐 것이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이스를 만나러 갔고 이스는 기지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비한 뒤 북부 정부에 반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때 아키도 깨어났는데 라이오가 시바를 찾아가 아키에게 그가 자는 곳이 원래 라이오의 자리였다고 알려주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아키에게 가서 내일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며 히로코를 제어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다. 자신도 아키와 같기 때문이었다. 그 후 라이오는 시바에게 아키에게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시바는 그를 질투했다. 한편 후루와 하루는 이제 공식적으로 멀어졌는데 후루가 이제 자신을 그녀와 아키의 친구가 아닌 군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후 비서는 하루를 만나 그녀와 친구가 되어 고민을 들어주며 그녀에게서 정보를 빼내려 했다. 한편 사령관과 박사는 북부 정부의 인간형 괴물에 대항할 북부 정부가 인간형 괴물에 대항할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석은 당시 라이오가 식당 아주머니가 아키에게 라이오에게 비누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가자 라이오는 이것저것 시켰다. 아키는 매우 짜증이 났다. 그 후 라이오는 하루 종일 목욕을 했고 아키는 원래 물을 아껴야 하는데 의아해했다. 하지만 시바는 라이오가 2년 동안 아껴줬으니 이번은 예외라고 했다. 그 후 그들은 라이오의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아주머니가 아키에게 라이오를 불러오라고 시켰다. 식당에 가보니 라이오는 늙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아키와 함께 파티에 갔지만 아키가 먹기 전에 이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시켰다. 아주머니도 그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스를 찾아가 라이오의 귀환 축하 파티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지난번 불화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도 했다. 이스는 아키에게 돌아가서 아주머니더러 직접 와서 화해하라고 전하라고 했다. 아키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땐 모두 식사를 마친 후였고 아주머니는 조종사에게도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조종사 자리에서 식사를 했고 조종사는 라이오와 아키가 정말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그 후 아키는 시바가 아미의 방 근처에서 무언가 엿보는 걸 발견했다. 그에게 묻자 시바는 라이오도 아키처럼 아미에게 구조됐었다고 말했다. 돌아온 후로 라이오가 아미의 방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서 궁금했던 것이다. 그때 라이오는 아미에게 그녀의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아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라이오는 그녀가 북부 정부의 손에서 고향을 되찾는 걸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루는 사령관에게 불려가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하루의 친구 아키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키와 잠드들이
모두 생각 없는 괴물이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말은 힘이 없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곳에 폭탄을 설치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출할 때 라이온은 북부 정부의 기생체에 감염되어 점차 괴물로 변했다 하지만 그때 아미가 그를 구하러 와서 지금처럼 잠드가 되도록 도와줬다. 그 당시 아미는 라이오를 함선으로 데려왔을 때 이스에게 맞았지만 지금 라이오는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라이오는 두 아이에게 지난 2년간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 후 라이오는 두 아이에게 모두를 함선 꼬리 쪽으로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모두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후 라이오는 아키가 어떤지 보러 갔다. 아키는 이제 라이오처럼 독립해야 한다면 히로코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했다. 지금까지 그는 파리돌로 변할 때마다 아미에게 의지해 처리했기 때문이다. 라이오는 아키에게 눈 모양의 탑 사진을 보여주며 이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 사진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을 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한편 하루와 후루는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후루를 제외한 모든 생도는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아키는 하루에게 실망했지만 사령관은 그녀에게 싸울 동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하루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다.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전철을 다시 만나 그녀가 아키가 우편선에 타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사실을 듣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키를 찾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정확히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계속 아키를 찾으실 거고 아빠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거예요. 어쨌든 아키에겐 유일한 아버지니까요. 그는 그 후 전사자 위령비에 갔다가 그곳에서 도시의 사령관과 재회합니다. 배를 조종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는 그가 배로 돌아가 조종할 수 있도록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아주머니는 사진 찍기 전에 머리를 예쁘게 해주겠다며 아미를 불렀다. 그 후 모두 배 뒤에 모였고 시바와 아키는 아미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에 무척 놀랐다. 그 후 모두 줄을 섰고 라이오는 카메라 타이머를 맞춘 뒤 달려와 줄에 합류했고 다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다. 아키와 함께 아미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후 모두 줄을 섰고 라이오가 카메라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쪽으로 달려가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는 사령관을 찾아갔고 그는 그녀가 여전히 아키를 지키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군인의 임무에 집중하고 가족을 우선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루의 아버지는 두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무척 실망했고 그 결과 하루는 아버지를 대신해 그 일을 하려고 입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키는 라이오의 사진 몇 장을 다시 보다가 그가 자신을 찍은 이유가 자신의 히로코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카메라는 히로코의 위치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리오는 달리기에만 집중하느라 처음으로 아키를 이겼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기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격려하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 후로 너무 슬퍼하지 않았다. 목욕을 하다가 그녀는 결심을 굳히기 위해 머리를 자르기로 결정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어정쩡하게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어머니의 격려하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 후로 너무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이전처럼 어중간하게 망설이지 않고 결심을 굳히기 위해 머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때 라이오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오는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아키에게 가서 불청객이 왔다며 같이 가자고 한다. 그는 아키에게 히로코를 다루는 법을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둘은 배의 갑판 위로 올라갔고 라이오는 이번에는 아키가 혼자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다. 괴물이 풀려나 이스의 배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라이오는 히로코가 준 능력을 활용하든가 그 능력을 묻어버리든가 결정은 아키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그는 아키가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섰다. 아키는 자매팔을 활성화하고 싸울 준비를 했다. 그때 아미가 아키를 도우러 달려가려 했지만 이스가 막아섰다. 그녀는 아미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키가 싸우러 돌진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는 아미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미가 모든 걸 다 하게 두고 싶지 않아
괴물에게 곧장 뛰어올라 머리를 붙잡았다. 아미는 그에게 알약 하나를 던져주며 괴물 몸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그는 주먹을 날려 알약을 쑤셔 넣었고 그러자 괴물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아미가 그를 받아주며 괴물로 변한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건 바로 그 알약 덕분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확한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괴물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괴물 투하선이 4척이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무래도 방금 그 녀석은 그들의 실력을 떠보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우편선 위장도 간파당한 게 틀림없었다. 조종사는 할 일이 있다며 시바에게 조종을 부탁했다. 라이오 또한 배를 지키기 위해 변신했다. 아키도 돕고 싶어하자 아미는 목에 있는 고리만 부수면 된다고 알려줬다. 라이오가 먼저 나서서 배로 날아오는 몇 마리를 처리했다. 한편 요리사 아주머니의 아들이 사라져 아주머니는 겁에 질려 그를 찾아 뛰어다녔다. 아이는 조종사에게 갔고 그는 아이에게 귀를 막으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배 한 척을 쏘려 했지만 조준이 빗나가 마치지 못했다. 한편 아주머니와 유우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유우는 아주머니에게 시바를 도와 배를 조종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아들을 찾고 싶을 뿐이었다. 아이는 조종사가 이 무적의 총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다투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조준을 다시 하고 아이 바로 앞에서 배 한 척을 폭파시켰다. 그 직후 갑자기 이스의 배 위로 말뚝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 말뚝은 사실 작은 괴물떼였다. 유우가 그들을 발견하고 기관사에게 배를 닫으라고 말했다. 라이오는 아키를 불러 내려와서 이놈들을 처리하는 걸 도우라고 했다. 앞쪽은 아미에게 맡기기로 했다. 유우가 괴물들을 처리하다가 총알이 떨어지자 조종사가 그녀를 도우러 와야 했다. 한편 라이오와 아키는 배 주위를 맴도는 날아다니는 놈들을 처리하려 애썼다. 아키는 팔을 길게 뻗어 괴물의 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러자 괴물은 통제력을 잃고 배의 엔진에 부딪혔다. 배가 갑자기 기울자 기관사는 임시로 수리를 해야만 했다. 조종사는 모자가 제외하게 해주었고 그때 갑자기 괴물에게 왼쪽 어깨를 맞아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다. 아미가 돌아오자 이스는 그녀에게 조종사를 조종실로 데려가고 시바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라고 한다. 그녀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을 것이다. 조종사는 시바에게 이스를 도우러 가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그를 도와 배를 조종하기로 했다. 아미는 두 아이를 할머니에게 데려갔다. 할머니는 유우가 괴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막으러 달려갔다. 유우는 아미가 괴물을 구하려는 계획에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현재 최우선 순위는 이 배를 지키는 것이었다. 판머니와 있던 두 아이도 괴물과 마주쳤다. 아이는 아미가 준 병을 괴물에게 던졌고 그 안에 생물이 커져서 괴물에게 달라붙어 돌로 만들어버렸다. 그 후 유우는 이 괴물떼를 조종하는 자를 찾아냈는데 그 자 또한 배에 잠입해 있었다. 그는 유우에게 일행 중 2명의 잠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그 둘이 자신의 소중한 선원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유우는 그 자에게 잠의 본질과 그들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상대는 아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녀를 비웃을 뿐이었고 이에 유우는 즉시 총을 쐈다. 배는 수리되었고 아미는 유우가 쏴 죽인 괴물들 때문에 울고 있을 뿐이었다. 하루는 사령관으로부터 몇 가지 혜택을 받았고 그는 또한 후루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 후루는 건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조종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유우와 일행은 무사히 착륙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일행은 계속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고 배를 수리했다. 한편 아미는 방에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고 끈적끈적한 생물이 들어와 그녀를 붙잡아 삼켜버렸다. 하지만 네코마타가 나타나 으르렁거리자 그것은 아미를 뱉어내고 사라졌다. 두 아이가 달려와 아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방금 전의 일이 환각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사이 라이오와 이스는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달린 이 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타워라고 불리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알고 있었다. 라이오는 또한 이스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감정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 군 막사로 갔다. 그는 사령관이 괴물과 싸우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다.
사령관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자신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자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속죄 방법이 있었다. 사령관은 아키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들을 도우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떠나버렸다. 한편 하루는 혼자 로봇 조종훈련을 하고 있었다. 지휘관이 그녀를 찾아와 주말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후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스의 일행은 이전에 괴물떼를 조종했던 소녀를 묻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스를 찾아가 오늘 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아키는 아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물었다. 그는 잠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아미에게 자신의 고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아미는 유우에게 이 일에 대해 물어볼 테니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 후 아미는 유우를 찾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유우는 돌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한 명쯤 줄어도 상관없다며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잠시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후 그녀는 돌아가 아키와 함께 떠나기 위해 차에 짐을 실었다. 모두가 아미가 곧 돌아오기를 바랐고 아키를 잘 돌봐달라고도 했다. 아키는 할머니에게 히로코의 해답을 찾아 돌아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모두가 아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고 이스는 아미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는 후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후루는 그녀를 쫓아내며 내일 기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는 후루와 마주하고 싶어 멋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후루는 자신의 다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겉으로는 아키가 괴물이 되었다고 경멸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아키처럼 괴물이 되려 하자 하루는 3이 된 것이 괴물인 건 아니라고 위로한다. 그는 아키에 대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예전처럼 즐거운 3인조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루는 그들이 여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노력한다면요. 다음 날 아침 아키와 아미는 화물선을 얻어 타고 6개월 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섬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얼마 후 하루의 여동생이 아키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는 군부대에 가서 집에 없다고 했죠. 한편 아미는 선장에게 떠나기 전에 여기서 3일간 머물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미와 아키는 이 섬에서 3일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때 하루는 후루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 알았어요. 사령관도 여동생에게서 부재 중 전화가 왔다고 했죠. 그 후 여동생이 하루에게 아키가 돌아왔다고 알려줬어요. 도청을 우려해 여동생에게 아키를 공원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키에 대한 정보는 사령관 측에 도청당했고 그는 조수에게 경찰에 신고해 아키의 집을 수색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아키는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갔어요. 부자는 제외했지만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담담했죠. 한편 하루는 전화에서 말한 공원 대신 신사로 가서 여동생을 만났어요. 여동생이 아키가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도 한 명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 후 하루는 아미를 다시 만나 아미가 약속했다고 말했죠. 아키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냐고요. 아미는 하루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키의 아버지는 다 알아채고 붕대를 풀었어요. 히로코인 것을 알아보고는 아키에게 따라오라고 했죠. 그는 아키를 영화 초반에 도와줬던 흰머리 소녀에게 데려갔어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했지만 아키는 그녀를 잊고 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는 그의 히로코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아키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을 이끌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 후 아버지는 밖에서 차 소리를 듣고 군대가 온 것을 알았어요. 그는 나가서 그들을 맞았고 군인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아키는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한편 하루의 여동생은 후루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그도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키 어머니의 집을 감시했지만 그녀는 아키가 돌아온 것을 모르는 듯 했어요. 집에 들어간 그녀는 아키가 남긴 도시락을 보고 그가 돌아왔다는 걸 깨닫고는 바로 그를 찾으러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그가 벌 받을 때 몰래 숨어있던 곳에서 그를 찾았어요.
그녀는 아키가 버스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기 전 한 번 더 그를 만났죠. 쫓아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키가 몰래 돌아온 건 맞지만 그가 안전하고 건강해서 기뻤죠. 하지만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아키가 다시 돌아오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키도 하루와 아미를 다시 만났죠. 하루는 왜 아키가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를 만나면 군대에 보고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녀는 군대가 그를 잡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요. 그 후루도 찾아와서 자신도 이제 아키처럼 됐다고 했어요. 아키가 가진 것을 가졌지만 더 크다고요. 아미는 달려와 아키에게 후루도 히루코를 가졌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히루코는 질투심과 공명했어요. 그의 다리가 부풀어 오르며 변이했죠. 후루는 하루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도 변이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아키를 쫓을 필요 없이 그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는 온몸을 변이시켰고 아미는 이것이 증오로 키워진 히루코의 형태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다가가 후루의 증오에 눈이 멀지 않도록 후루 안에 히루코를 깨우려 했지만 그녀가 시도하자마자 후루는 통제를 깨고 아미를 날려버렸어요. 그가 아미를 공격하려 하자 아키는 팔을 변이시켜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키를 가차없이 옆으로 내던졌죠. 하루도 그에게 붙잡혔지만 그는 자신의 머리를 크게 만들어 하루를 옆에 두었어요. 후루는 이제 자신이 빛이 되고 아키는 하루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진 그림자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하루는 후루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오직 아키만 사랑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왜 그녀가 아키처럼 평범한 사람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죠. 후루는 그 후 폭주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삼켜버렸어요. 그는 아키를 붙잡고 하루에게 아키에게 할 짓을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그녀가 후루를 말리려 하자 그는 다시 그녀를 안으로 가둬버렸어요. 후루는 아키의 목을 졸라 변신해서 반격하도록 만들었죠. 아미는 정신을 차리고 아키가 변신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아미는 아키에게 멈추라고 이성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후루에게 약을 주사했고 다행히도 증오심 덕분에 변신했음에도 후루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게 돌아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갑자기 군대가 로봇 몇 대를 투입해 아키를 제압하고 포위했어요. 그는 아미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녀를 옆으로 밀쳤죠. 그 후 후루도 잠으로써 체포되었고 하루는 아버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기 위해 끌려갔어요. 아미는 근처에 숨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아키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먼저 배로 돌아가라고 자기도 할 수 있으면 따라가겠다고요.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먼저 떠나라고 그녀의 고향에서 다시 만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달려갔고 사령관에게 발각됐죠.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쫓으라고 했지만 아키가 반격해 사령관을 인질로 잡고 병사들을 위협했어요. 사령관은 그들에게 그냥 총을 쏴서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아키를 처리하라고 했지만 모두 망설였어요. 그래서 아키는 사령관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었죠. 병사들은 무전기로 아키가 사령관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보고했어요. 비서는 아키가 하루나 후루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할 수도 있으니 그들을 데려오고 싶어 했죠. 사령관은 아키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키는 친구들을 해치지 않으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는 아키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비쳤기 때문에 아키를 위해 안전한 곳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아키는 그 후 떠났고 사령관도 병사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었어요. 후루는 아키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기뻐했죠. 그동안 아키는 한 군인에게 다가가 그가 자신을 쏘게 만들었어요. 무섭게 행동해서 그가 명령을 무시하고 총을 쏴 자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게 했죠. 한편 후루는 죄수수송 차량에서 탈출해 길가에 멈춰 물건을 사려 했지만 군인들이 몰려와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손을 변이시켜 스스로 머리를 쳤죠. 아키는 해안으로 떠밀려와 근처에 있던 사람에게 구조되었어요. 아미는 아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키는 이상한 배 안에서 깨어났고 그의 가면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예를 실은 기차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곳에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저 가면 소년이라고 불렀죠.
한편 아미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지만 차에 연료가 거의 떨어져 근처 마을에 멈춰야 했어요. 그녀는 한 현지인을 만났는데 그는 그녀가 어느 마을 출신인지 알고 있었고 연료 트럭이 10일에 한 번씩 여기에 들르니 기다렸다가 연료를 더 얻어서 갈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한편 사령관은 후루의 장례식을 열고 싶어 했고 하루에게는 이제부터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게 됐죠. 그녀는 독방에 갇혔고 비서는 하루에게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이 대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라고요. 또한 하루에게 여기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성숙하게 생각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아미는 묵을 방을 구했고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연료 트럭에 대해 물어보라요. 사람들은 이틀 후에 트럭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마을 출신의 한 소년을 발견했어요. 소년은 돌을 들고 근처 가게에서 사과를 훔치고 가게 주인 머리에 돌을 던진 뒤 도망쳤어요. 주인이 쫓아가자 아미도 상황을 보러 따라갔어요. 그리고 소년을 데려갔어요. 그녀는 소년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며 만약 이 힘을 계속 남용한다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돌이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녀는 그 후 그가 뭘 하든 내버려 두고 떠났죠.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오자 여관 주인이 마을의 도둑질하는 소년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모른다고 했죠. 주인은 자기 여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소년과 엮이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한편 소년은 갑자기 아침에 본 가게에 주인의 지인 3명에게 포위당했어요. 아미의 말을 기억하고 감히 능력을 써서 저항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미가 와서 소년을 도와줬죠. 그녀는 그 3명과 거래해서 소년을 풀어주게 했어요. 아미는 자신이 만든 차를 그 3명에게 주는 것으로 값을 치렀고 그들은 그것을 받고 소년을 풀어줬어요. 동시에 소년에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충고했죠. 그 후 소년은 아미에게 자신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 부모님은 얼마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소년은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팔을 받은 것이 하늘의 벌이라고 말이다. 아미는 약속을 지키고 그 힘을 쓰지 않은 소년을 칭찬해주고 싶어 했다. 소년이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돈을 좀 줬지만 소년은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쫓아내려는 거라 생각했다. 그대로 가버렸고 아미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소년은 아미가 묵는 여관 밖에 찾아와 아침에 훔쳤던 사과를 문 앞에 두고 갔다.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시장과 손을 잡고 둘 다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흰머리 소녀에 대해 외부 군대에는 비밀로 했다. 시장은 아키의 아버지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그 실험이 소녀를 깨우는데 도움이 될 듯했다. 한편 누군가는 노예 시장에 팔려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미는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어제 그 소년이 따라오자 아미는 굳이 따라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배웅할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소년은 마을로 가는 지름길을 아니 도움이 될 거라며 마을까지 따라가고 싶어 했다. 아미는 받아주지 않다가 소년이 갈림길에서 맞는 길을 알려주자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소년의 이름이 윤고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얼마 후 사령관이 갑자기 잠에 대한 비밀과 관련된 아이를 데려왔다. 박사와 비서에게 정보를 캐내도록 했다. 한편 아미와 윤고는 산에 도착하기 위해 며칠을 더 걸어야 했다. 산에 가기 위해 그들은 호수를 건너는 배를 타러 선착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는 뱃사공 노인이 둘을 경멸했다는 것이다. 산 너머 마을 사람이라며 태워주지 않았다. 윤고는 화가 나 노인과 말다툼했지만 아미가 먼저 자리를 떴다. 가장 가까운 선착장도 이틀 거리였기에 빨리 건너가야 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도 좋다고 말했다. 군인들을 태운 배인이 조용히 해야 한다면서 시끄럽게 하면 배에서 던져져도 원망 말라고 했다. 가는 길에 그 남자는 윤고에게 마을 주변 지역이 북부 정부에게 계속 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윤고가 쉴 새 없이 떠들자 아미는 힘을 아껴두라고 했다. 여행을 위해 말이다. 한편 박사는 사령관에게 방금 데려온 소년이 더는 실험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알렸다. 실험체가 될 수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잠재적 후보가 많다며 사령관에게 몇 명 더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몇 명 더 말이다. 한편 아미와 윤고는 군대의 폭격을 받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곳은 정말 황량하고 폐허 같았다. 하지만 윤고는 자기들 마을은 아직 공격받지 않았고 안전할 거라 믿었다. 그 후 윤고는 자기 또래 아이 둘이 눈 속에서 핀 꽃을 발견한 것을 보고는 달려가 꽃을 구하는 걸 도와주었다. 그동안 하루의 여동생 미도리도 군에 불려가 로봇 조종 실험을 했는데 미도리가 하루보다 결과가 훨씬 좋은 듯했다. 하루보다 훨씬 좋았다. 한편 사령관은 데려온 소년을 신문하며 그에게 이유를 묻고 있었다. 노바와 그녀의 아이들이 잠을 이 세계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소년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노바가 뿌린 씨앗에서 결과를 얻기 위함이며 사령관 같은 자는 절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아미는 윤고를 업고 동굴로 데려가 쉬게 했다. 그러다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마을에 익숙한 나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윤고에게 잠 깰 겸 앉아있으라 하고 주변을 살피러 갔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윤고가 사라져서 그를 찾아 나서야 했다. 한편 나이오는 이수를 만나 몇 가지를 보고했다. 반정부 민병대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우고 있었고 이수는 라이오냐고 물었다.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이었냐고 물었다. 그는 이유를 둘러댔지만 이수는 그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말이다. 아미는 달려가 윤고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소년을 때리려 하자 소년은 근처에서 마을을 찾았다고 했다. 둘은 함께 가보았고 아미는 윤고를 때리려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개의치 않고 아미를 웃게 하려고 재롱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흰머리 소녀에게 새 약물을 주사했다. 그녀가 곧 깨어날 거라 믿었다. 그가 막 떠나자 그녀는 깨어났고 사령관이 데려온 소년도 갑자기 무언가를 그렸다. 마법진을 그려 자신의 형상을 하루에게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탈출해서 그 소녀를 만나러 가라고 했다. 언덕이 진료소에 있는 흰머리 소녀에게 가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아잠이라고 소개하며 미도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과했다. 위험에 빠뜨린 것을 말이다. 하루가 다 이해하기도 전에 아자미는 사라졌다. 동시에 한 귀부인이 갑자기 검은 공을 보았다. 검은 공은 그 노부인을 노예시장으로 이끌어 아키를 사라고 가리켰다. 그 후 며칠간 아키는 노부인의 집에서 지냈다. 이곳 사람들이 아키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게 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녀는 아키가 가면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챘다. 가면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와 이 검은 공을 돌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한편 아미는 눈보라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고 윤고는 알아누웠다. 동굴로 돌아와서 아미는 윤고에게 말했다. 자신이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사령관은 박사에게 아자미를 이용해 연구를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여기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그에게 상기시켰다. 신은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편 아키는 의사에게 부탁을 받았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노부인도 그 일을 지지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잊고 있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편지를 배달한 후 검은 공이 아키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 물었다. 그 가면을 언제 벗을 거냐고 말이다. 하지만 아키는 순진하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하루는 사령관을 다시 만났다.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숨기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하루는 자신에게는 뭘 해도 좋으니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사령관은 하루를 무시하고 가버렸다. 아키의 아버지는 전 부인을 진료소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흰머리 소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가 왜 섬의 모든 사건을 일으키고 아키가 집을 나가게 만든 이 소녀를 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 소녀를 구한 건 아키가 그녀를 빨리 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갑자기 소녀가 입을 열어 그가 해준 일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이 말은 감옥에 있는 아자미가 전한 것이었다. 한편 노부인은 아키에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일단 기억해내기만 하면 가면이 저절로 벗겨질 거라고 믿었다. 한편 하루는 비서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의 용기를 존경했다.
가족을 위해 사령관과 거래하려는 용기에 감탄해서 감옥 열쇠를 깜빡 잊었다고 말하며 1시간 뒤에나 잠그러 돌아올 테니 도망칠 수 있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아미는 윤고를 깨워 움직이자고 했다. 한 정령이 길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령은 마을 신사의 수호 정령 중 하나였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에 들어가자 정령이 갑자기 돌로 변해 입구를 막았다. 둘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아미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양옆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이 된 정령들의 석상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도착하자 아미는 여동생 레카와 재회했다. 한편 하루는 문까지 탈출했다가 여동생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기지에서 나오는 것을 말이다. 차를 타고 가다 지휘관에게 발각됐지만 그는 하루가 사령관에게 잡혀있는 걸 몰라서 부대로 복귀하라고만 했다. 그 후 서둘러 기지를 떠났다. 한편 아미는 마을로 들어가 유카를 따라 장로들을 만났다. 그들은 10여 년 만에 돌아온 아미를 알아봤다. 그들은 그녀가 잠을 이 세계로 데려온 전설의 노바에 대한 정보를 찾았을 거라 믿었다. 이 세계로 데려온 것에 대해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직 정보가 없었다. 한편 하루는 아키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가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흰머리 소녀를 여기에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 후 아자미가 소녀의 몸을 통해 둘에게 연락해서 하루에게 알려주었다. 이 소녀가 원래 이 세계를 구할 씨앗을 가져왔으며 그 씨앗이 바로 히로코가 되어 아키에게 들어갔다고 말이다. 아자미는 현재 아키는 북쪽 어딘가에 있으며 아자미는 하루에게 아키를 구해 어떤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하루는 아키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아키를 말이다. 그의 아버지는 시장을 불러 그녀에게 여비를 주었다. 아키의 아버지는 백신도 한 병 챙겼다. 하루에게 아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아키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한편 아키를 돌보던 노부인은 이 검은 공이 그의 이름을 어서 기억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그녀는 새 이름을 지어주려 했다. 그에게 말이다. 하지만 검은 공은 거부하며 스스로 기억해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란군은 라이오에게 연락해서 물었다. 그와 이수가 언제쯤 돌아와 전투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말이다. 라이오는 일주일이나 한 달은 걸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는 내일이라고 선언했고 그녀와 라이오만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배에 남기로 했다. 동시에 그 조종사는 배에 남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아미는 유카에게 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유카가 북부군과 남부군에 맞서 싸울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다. 북부군이 그들의 신전을 점령했고 남부군이 폭탄을 떨어뜨려 학살하려 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정부에 저항하기로 했고 레카는 아미에게 보여줬지. 마을 전체가 준비한 무기를 말이야. 새 소녀가 마법진에 피를 흘려 알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은 사람을 잠으로 만들어줘. 지크는 아버지가 마을을 맡겼으니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어. 그때 아키는 여전히 그 검은 구슬에 의해 기억을 되찾고 있었지만 아키가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해 거의 소용이 없었지. 한편 하루는 여동생을 다시 만났지만 미도리는 이제 언니 말을 듣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어. 미도리는 믿었거든. 군의 실험을 돕기만 하면 자기 다리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하루는 그 후 돌아와 후루에게 차를 빌리러 갔어.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 얼마 후 미도리는 사령관이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는 말했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미도리는 점점 사령관의 그릇된 사상을 따르게 됐어. 박사님은 아즈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미도리가 곧 자기 과시의 대가를 치를 테니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 아키는 여전히 그 검은 구슬에 의해 기억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뛰어내리라고 시켰어. 기억을 되찾기 위해 높은 곳에서 말이야.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할머니가 둘을 다시 불렀지. 그때 하루는 이동할 차 한 대를 샀어. 차 판매상은 돈을 주면 정보를 더 주겠다고 했지. 그때 레카는 장로들에게 술을 권했고 모두들 아미가 마을의 싸움을 도와주길 바랐지만 아미는 마을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돕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 그러자 레카는 변신해서 아미를 붙잡고 위협했지만 윤고도 변신해서 맞서 위협했지. 그 아이는 아미가 마을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걸 원치 않아서 돕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미를 보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지. 한편 하루는 괴물들의 계곡을 날아서 지나가야 했어. 차 판매상은 그녀에게 놈들에게 들키기 전에 최고 속력으로 지나가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괴물 근처에 다다랐을 때 차가 갑자기 고장나 추락했지. 다행히 괴물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그녀는 차를 발로 차서 다시 작동시켰어. 아주 아시아다운 수리 방식이었지. 차는 다시 움직였지만 괴물들도 깨어났어. 하루가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전에 겨우 한 발을 쏠 수 있었지. 그 지역을 벗어났어. 다음 날 아침 시바는 점심때가 돼서야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지? 아주머니는 그때 이수와 라오가 떠난 걸 숨긴 조종사를 추궁하고 있었어. 라오는 이수가 왜 말도 없이 떠났는지 궁금해했지. 그러자 그녀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했어. 그때 아키는 검은 구슬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여정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어. 하지만 자기 이름과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내지 못했지. 그러자 검은 구슬은 그냥 뛰어내리라고 했어. 그가 막 뛰어내렸을 때 갑자기 하루가 날아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 덕분에 아키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지. 둘은 높이 날아올랐지만 차가 또 멈췄고 갑자기 아키에게서 날개가 돋아나 하루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어. 검은 그림자는 그가 아키라는 걸 알아차리고 어서 자기를 찾아와 주기라고 했지.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아키는 마음껏 울 수 있었어. 그때 아미는 윤고와 함께 마을을 떠났고 아미는 다음으로 노바의 신전으로 향하기로 했지. 아키와 하루는 할머니에게 작별과 감사를 표하고 떠났어. 할머니는 아키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날이 곧 작별하는 날임을 알고 있었지. 그날 밤 아키와 하루가 떠났을 때 그 할머니가 바로 사령관의 어머니라는 것이 밝혀졌어. 한편 그 검은 그림자는 다이아몬드 탑으로 돌아갔는데 이 검은 그림자는 바로 사냥꾼 왕의 영혼이었어. 며칠 후 사령관은 박사에게 10일 안에 미도리 실험을 끝내라고 요구했지. 박사는 미도리가 이제 막 안정기에 접어들었기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령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요했어. 그 기간 안에 끝내라고 말이야. 한편 아미와 윤고는 남부군 함대가 마을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발견했지. 레카도 그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항복을 알리는 봉화를 올리라고 했어. 그녀는 직접 이손님들을 맞이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봉화를 올렸음에도 군대는 곧장 마을의 영공으로 진입해서 아래로 폭탄을 투하했어. 로봇을 조종하는 보병들도 지상으로 내려와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지. 주민들은 곧 산으로 대피했고 지크는 그 약을 꺼내 전부 삼켰어. 그녀는 견뎌야 했지. 완전히 잠으로 변하기 전에 고통을 말이야. 한편 아미는 후회하며 돌아가려 했지만 윤고가 막았어. 그녀가 어린애처럼 군다고 생각했거든. 그 아이는 자신이 돌이 되더라도 상관없었어. 막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아미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이야. 그의 손은 이미 돌로 변하기 시작했지만 윤고는 상관하지 않았어. 왜냐면 아미가 마을로 돌아가 죽는 걸 원치 않았거든.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까운 사람은 아미뿐이었으니까. 한편 지크는 융합 과정을 마치고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게 됐어.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파괴된 마을을 보았지.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에 분노해 잠으로 변신해서 날아올랐어. 손을 한번 휘젓자 로봇 부대는 그녀에게 단번에 전멸했어. 그때 아키와 하루는 한 마을에서 며칠 쉬고 있었지. 돌아가기 전에 말이야. 아미는 윤고의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떠났어. 그때 박사님은 견디다 못해. 사령관의 요구를 더는 견딜 수 없어. 아즈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 그는 아즈미의 지혜가 필요했고 그 대가로 아즈미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지. 한편 하루의 아버지는 아키의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미도리를 되찾아올 계획을 세웠어. 아키의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부부가 서로 대화하며 모든 걸 털어놔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어. 그녀는 아키의 아버지가 꽤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야. 그때 하루는 아키 아버지가 만든 백신을 약속대로 그에게 건넸지. 갑자기 두 사람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꿈속에서 아키와 여러 번 소통했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아미가 향하고 있는 신전으로 둘을 안내할 수 있다고 했지. 한편 사령관은 다시 박사를 찾아갔어. 그는 박사가 자신의 명령과 아즈미의 요구 사이에서 곤란해하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압박을 줄여주겠다고 했지. 아즈미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말이야. 한편 아버지들은 시장에게서 사령관 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미도리를 구출하기 위한 잠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지. 사령관은 아즈미를 찾아갔는데 그가 박사를 조종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즈미는 이제 사령관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는 점차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에 차서 아즈미를 붙잡았어. 한편 두 아버지와 시장은 떠났고 아키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자신이 잠시 떠날 거라는 편지를 남겼어.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아키를 낳아준 것에 대해 미리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했어. 동시에 원한다면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한 이혼 서류도 남겨뒀지. 그 후 아키의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들었어. 남편과 친구 몇 명이 군부대로 갔다는 말을. 그래서 그녀도 이런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서둘러 뒤쫓아갔어. 한편 시장은 기지에 도착해 군인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자신은 은퇴했다고 했지. 이제는 그냥 운전사일 뿐이라고 말이야. 그는 안으로 들어가 군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밖에 있는 두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요구했어. 두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갔고 군인에게 지도 위치를 안내받았어. 둘은 엘리베이터에 타서 결정했지. 한 명은 미도리를 다른 한 명은 아즈미를 찾기로 나눠서 움직였어. 미도리의 아버지는 문을 지키는 군인 2명을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신분증을 요구받자 덤벼들었어.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지. 다른 한 명도 한참 몸싸움 끝에 목이 졸려 기절했어.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아즈미의 감방에 도착해서 그가 사령관에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했어. 그는 사령관을 찾아 달려가다가 조수를 만났는데 그녀가 말했지. 사령관이 그의 계획을 눈치채고 먼저 떠났다고 말이야. 한편 아미는 물건을 사러 가서 윤고는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이는 앞에서 군인들과 곤란을 겪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러 갔어. 아미가 돌아와 보니 그 아이가 방금 도와준 남자 곁에 있는 걸 봤지. 그녀는 그가 예전 선장님의 부하라는 걸 알아차렸어. 그리고 고 선장님도 그녀를 다시 만나러 나왔어. 그때 아키와 하루는 그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지. 지하 통로로 내려가고 있었어. 그는 저 아래가 신전의 바닥이며 왕의 육신이 보관된 곳이라고 했어. 천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물 사냥꾼 왕의 육신이 말이야. 그는 아키가 왕의 그림자를 만난 걸 알았지만 아키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 한편 나오는 반란군 기지로 돌아왔어. 하지만 반란군은 지도자가 필요했고 이수가 이곳에 있었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말이야. 사령관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지. 시장은 아키의 아버지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렸지만 다리가 막 내려오자 아내와 마주쳤지. 그녀는 이혼 서류를 그에게 던지며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아키가 떠난 뒤에 자신을 혼자 남겨두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그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섰지만 그가 아내를 붙잡았어. 돌아와 예정을 확인하듯 키스를 나눴고 그 사이 라요는 전장에 도착해 스스로 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타워로 향하는 다리에 도착해 다리를 지키던 괴물을 처치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반란군이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타워는 북부 정권의 전략적 요충지임으로 점령해야 했습니다.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직후 괴물이 폭발하려 하자 이수 역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하는 그녀가 후방이 아닌 이곳에 직접 온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시장과 하루의 아버지는 조수를 찾아가 미도리의 위치를 물었지만 그녀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후 병사들이 와서 두 사람을 제압했지만 하루의 아버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박사는 미도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키의 아버지는 전사자 묘지에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사령관은 그날 자신이 그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도 아마 여기에 새겨졌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그를 앉혀 함께 식사하며 그날 자신은 북부 정부 소속이었지만 남부에서 온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봤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일으킨 일에 대해 사령관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그저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미도리를 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거절했고 결국 두 사람은 총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키를 안내하던 형은 두 사람을 가장 아래층으로 데려갔고 이제 그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령관은 아키의 아버지에게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었고 미도리는 이송될 거라고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으니 당신이 구해준 목숨을 돌려주겠다며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한편 아키는 이 히루코 보석들이 바로 왕에게 흐름을 인도하는 책임을 진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재생의 의미로 보석으로 변한 뒤 인간과 결합하여 삶을 만들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케는 이것이 광신도들의 맹목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재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았고 재생의 순간만을 기다려온 이들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그저 죽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대상으로 선택된 아이를 보며 하루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키는 이 세상이 이렇게나 잘못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이 아키의 아버지와 사령관은 사상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달려들어 싸웠죠. 아키의 아버지가 사령관의 총을 쳐서 날려버렸지만 그는 사령관을 걷어차고 검을 뽑아 베었습니다. 사령관의 한쪽 눈을 멀게 한 것이죠. 사령관은 이제 자신의 세상이 빛과 어둠의 균형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그는 달려가 총을 집어들고는 당신을 죽이겠지만 내가 죽이는 건 악마 같은 사령관이지 예전에 내가 구했던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총을 쐈고 이내 쓰러졌습니다. 아키와 하루는 신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령관은 문득 어머니가 그리워졌고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온 것을요. 한편 아키의 어머니는 여전히 흰머리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가 가족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대답뿐이었죠. 그는 아내가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사이 박사와 미도리를 태운 배는 신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미도리는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고 아미는 선장에게 무전기를 빌리러 갔습니다. 배와 연락하기 위해서였죠. 그녀가 호출하자 놀랍게도 배에 있던 장난꾸러기 꼬마가 듣고는 모두를 불렀습니다. 시바는 아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키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 이수와 라요가 다이아몬드 타워로 갔다는 사실도요. 그녀는 시바에게 이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신전으로 가는 중이라고요. 조종사는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일행의 목적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배는 원래 우편선이라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이끌 선장은 여전히 필요했죠. 아미가 이수를 부탁했다는 말을 전하자 아주머니와 모두는 존경하는 선장을 돕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존경하는 선장을요. 이수와 라요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고 아키와 하루 역시 신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부군 함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들은 순례자들을 향해 포격하며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아미에게 왜 노바의 거처를 떠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바의 히루코 수집가였지만 한 번은 한 남자아이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데려가면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란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혼자 남겨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미는 아이의 엄마를 남겨두고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노바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수에게 발견될 때까지 외롭게 지냈습니다. 신전의 사람들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공포탑을 만들어 남부군 함대에 응사했습니다. 아키와 하루는 먼저 차를 몰고 이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파편에 가로막혔고 이곳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이수와 라요는 꽤 깊이 들어갔지만 라요가 갑자기 기습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적이 폭탄까지 던지자 라요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해서였죠. 이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고 싶지 않았지만 라요는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 세상에서 말이죠. 두 사람은 이수가 라요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러 가기 전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수가 빠져나오자마자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라요는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마니도 선장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고와 함께 떠나기 위해서였죠. 선장의 배에 있던 정령도 갑자기 뛰어내려 윤고를 따라갔습니다. 한편 이수는 타워 꼭대기에 도착해 태양왕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폭탄을 설치하고 함께 자폭했죠. 모두가 이수 일행의 성공에 기뻐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신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았죠. 박사는 미도리를 왕에게 떨어뜨렸습니다. 왕은 한 발을 쏘아 하늘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의 영역은 계속해서 넓어졌고 왕은 그 후 날개를 만들어 신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반란군은 그것을 격추하려 했지만 거의 가망이 없었죠. 아키는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순간이 왔다는 증거였죠. 신전이 깨어났고 노바 역시 다시 나타나 이 신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변이한 미도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군사무기라고 생각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총을 쐈습니다. 하루가 근처를 날아가다 우연히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미도리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미도리는 수많은 눈을 만들어내 병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주위로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달려가 미도리를 찾았죠. 미도리는 오랫동안 아빠와 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죽게 한 게 바로 자신이라고요. 하지만 하루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항상 큰 소리를 냈을 뿐이죠. 미도리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요. 그 때문에 미도리는 이제 자신의 죄책감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하루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동생과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도리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미도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삼켜버렸습니다. 아키는 충격을 받아 다시 변신했고 파리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미는 미도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막기 위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미도리가 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미도리는 이제 자신이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미에게 자신을 해치고 싶지 않다며 멀리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도리에게 차라리 자신도 삼켜버리라고 말했죠. 그 후 아미는 미도리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도리에게 엄마에 대한 진실 그리고 가족에 대해 항상 오해했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도리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죠. 아미는 미도리 엄마의 영혼을 꺼내 미도리에게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연극 배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그때 미도리는 엄마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겪으며 엄마에게 연극에 대해 말하기로 선택하자 엄마는 이를 제쳐두고 미도리의 연극을 보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미는 아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좌절하라고요.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미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키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방금 전의 사건 이후 그는 히로코를 아주 잘 통제했고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저항하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그였다고요. 다시 일어선 아키는 각성하여 아버지의 백신을 몸에 주입하고 잠으로 변해 돌진했다. 미도리에게 주먹을 날려 외부 껍질을 부수자 두 자매는 화해하고 무사히 탈출했다. 아미는 알아차렸다. 아키가 자신의 히로코와 완전히 융합했다는 것을. 그동안 윤고는 정령을 데리고 신전 아래로 내려가 방공호 같은 구역을 발견했다. 여기서 아미는 하루와 미도리에게 자신과 아키는 할 일이 남았으니 떠나라고 했고 하루는 받아들였다. 떠나기로 하며 아키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다. 그때 윤고는 아키의 안내자와 마주쳤고 아키는 왕과 맞서기 위해 하늘로 곧장 날아올랐다. 한편 아미는 노바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말없이 떠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노바 또한 아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아키는 왕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아래 사람들을 흡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왕은 그들이 자신에게 흡수되길 원해서 온 것이라 말했다. 그러니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왕은 아키가 자신이 겪어온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아키는 왕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지 의아해했다. 왕은 상기시켜 주었다. 사령관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시절을 한편 하루는 동생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갑자기 아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곳을 떠나면 고향섬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도리는 언니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하루는 이제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윤고는 안내자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다. 안내자는 윤고가 아미와 함께 온 것을 알아보고 그녀를 배신자로 여겼다. 노바와 이 성전을 버린 배신자라고 한편 아미는 노바에게 그녀를 떠난 후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편선에 거두어져 의지할 새 가족이 생겼고 언제든 자신을 도와줄 준비가 된 아키가 있었다고. 한편 아키는 왕이 자신 같은 적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에 대해 늘어놓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걸맞은 상대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 후 왕의 눈물은 비가 되어 내렸고 아래의 모든 생명체는 갑자기 돌로 변해 죽었다. 박사님은 비를 피하려 철판을 들었지만 괴물에게 붙잡혔다. 괴물은 그를 차지하려 머리를 찔렀지만 결국 둘 다 빗속에서 돌이 되었다. 주신은 동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다시 약을 먹어 잠의 힘을 사용했다. 한편 노바는 아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 과거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자신이 바로 왕의 히로코를 이 세계로 데려온 장본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산되자 금강막부를 세운 자들이 왕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이에게 이식했고 자신은 신전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왕의 통곡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 히로코를 모으고 잠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왕의 고통을 끝내주길 바라면서 노바는 이제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모든 히로코를 정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인간이 더는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노바는 사명을 완수해야 했고 아미가 극복할 만큼 성장했다고 믿었다. 그때 아키는 지크가 왕에게 돌진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왕에게 찔려 아래로 떨어졌고 아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따라 날아갔다. 한편 아미는 윤고를 다시 만나러 신전으로 돌아왔다. 아키의 안내자는 노바가 아닌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의아해했다. 그녀는 노바가 히로코가 되었으며 그것으로 신전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고의 정령은 그녀와 윤고가 마지막으로 포옹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 후 아키는 지카에게 증오를 벌이라고 조언했다. 아미가 자신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날아올라 왕과 마주했고 왕을 자기 마음속의 어둠으로 여기고 왕이 겪어온 공허함을 채워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왕을 아키라고 불렀다. 왕의 공허함을 채울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이름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왕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왕은 이름을 주면 그가 누구인지 잊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키는 다시 가면을 쓰고 어린 시절 기억 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기억해냈다. 어머니께 벌을 받고 화가 나 집을 나갔다가 처음으로 길을 잃었던 때를 구석에 슬프게 앉아있을 때 아미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또 자신을 잊은 것을 알아차렸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누군가 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그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자신이 아미라고 알려주었다. 한편 아미는 노바의 히로코를 사용해 성전을 복구했다. 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윤고가 안내자에게 아미에 대해 묻자 그는 그녀가 1000년 동안 잠들 것이라고 했다.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윤고는 아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소녀는 그가 아미를 막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성전이 닫히기 시작하자 윤고는 위로 올라가 아직 닫히지 않은 천장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소녀는 힘을 써서 문을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키가 떨어졌다. 소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둘이 함께 문을 붙잡고 아키가 온몸을 변형시키기까지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다. 그러다 아키는 갑자기 온몸이 돌로 변해버렸다.
유는 살아남아 배로 돌아왔고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아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아키와 아미를 다시 만나길 바라며 두 사람에게 편지를 떨어뜨렸다. 그 후 일행의 아이 둘이 창고로 달려가 주소 없는 편지들을 꺼내 모두 아래로 떨어뜨렸다. 운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게 해주길 바라면서 그 후 유는 모두에게 아래로 내려가 아키의 돌을 가져올 준비를 하라고 했다. 겉으로는 유가 강인하게 아미를 성전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아미를 못 만날까봐 울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키의 고향섬은 평화를 되찾았다. 하루는 선생님이 되었고 아키의 아버지는 여전히 진료소를 운영하며 한쪽 눈으로도 잘 지냈다. 흰머리 소녀는 그의 집에 머물며 그를 도왔다. 아키의 어머니도 돌아와 남편과 함께 살았고 오늘은 아키의 25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다. 미도리도 어른이 되어 남자친구가 생겼고 아버지는 딸이 다 컸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장의 부하는 시장에게 군으로 복귀해 대령직을 맡으라고 권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평화로운 삶을 더 좋아했다. 그가 돌에서 풀려나 돌아오기를 바랐다. 한편 시바는 아미에게 편지를 썼다. 아주머니와 조종사는 결혼해서 곧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아주머니의 장난꾸러기 아들도 이제 다 커서 제2의 지호 같아 보였다. 늙은 기술자는 여전히 여전했고 아키를 돕던 소녀는 아미의 뒤를 이어 비행선 조종사가 되었다. 이수는 여전히 자주 성전에 가서 아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저쪽의 한 소년이 자신처럼 매년 오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그가 바로 용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안내자는 여전히 성전 근처에 머물며 성전을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등장인물들의 삶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 돌은 사라졌다. 아키는 다시 한번 하루 곁으로 돌아왔다.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